네, 우리은행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 NCS 직업기초능력을 맡고 있는 김정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맨 처음 영역은 기출유형 분석인데요. 우리은행의 경우 여기 10가지 능력 중에서 일단 의수문 중심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의 패턴을 보시면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하게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조직에 대한 이해능력, 개인이 아니라 조직 간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직 이해능력 추가로 판단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수문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사항을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라는 건 여러분들 NCS의 영어 약자를 보시면 이 N자는 national이라는 뜻이고요. 이 C자가 competence라는 뜻입니다. competence. 자, 이 competence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걸 확인하는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내가 우리은행에 들어가서 고객을 응대할 때 또는 우리은행에 들어가서 예금 상품을 다룰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잘 배울 능력이 나한테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일단 문서 중심으로 서로 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문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를 보고 전체 의사소통이 요구하는 목적에 맞는 문서 읽기 능력이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 내용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요지 이런 것들을 찾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큰 읽기, 그래서 소재는 뭐고 중심 주제는 무엇인지 또는 중심 단락은 어디쯤에 위치할 것인지를 보는 관점으로 글읽기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세부 내용을 물어봐요. 그러면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적 읽기가 가능한 형태로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문단 간의 순서를 추측해 본다든지, 그래서 단락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추론이 어느 정도, 의사소통적인 추론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측정하는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의사소통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턴에 맞는 글읽기를 자신이 선택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리 능력이에요. 숫자를 가지고 표현한 어떤 자료를 해석한다든지 수리에 관련된 기본적인 계산 능력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영역들입니다. 그리고 이 수리 능력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은 우리나라 수포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수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기초적인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이 기초적인 능력을 실생활에 사용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연산을 진행하는데 그 연산을 할 구조를 자신이 선택한다. 이 부분이 수리 능력에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떤 구체적인 상황 설정이 이루어지죠. 그때 기준점들이 하나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에 근거한 해결책을 내가 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아주 빠른 시간에 잘 이해하고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 컴피턴스, 애프티튜드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용어가 시간입니다. 제시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문제를 몇 분에 풀었고 이 문제를 맞추고 틀렸고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기존의 문제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내가 사전 지식이 있는지 이렇게 판단했다면 이 애프티튜드 테스트 컴피턴스 영역에서는 이 문제를 시간만 많이 주면 무조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때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 있는지, 또는 어떤 문제를 풀 건지 풀지 않을 건지를 선택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에게 정답률이나 문제 푸는 개수에 큰 차이가 벌어진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푸실 때 이 문제를 풀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풀기로 했으면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신만의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부 내용 2예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그래서 세부적인 글짓기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글짓기가 나왔을 때는 이 1, 2, 3, 4, 5 선택지에 나와 있는 가장 강력한 용어들 있죠? 예. 자, 이런 용어들이 내가 어떤 글의 어떤 부분을 찾아갈 수 있는 배경 자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용어들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글을 읽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데 드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글을 찾다가 보면 한 가지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뭐냐면 전체 줄거리가 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 내용을 하다 보면 전체 줄거리 부분이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면 이렇게 약간 방향이 다른 부분의 세부 내용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실수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이런 소재 있죠? 이런 소재들이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먼저 판단을 하시고 구체적인 확인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맨 앞부분에 이 앞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전체 윤곽만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의 진행과 등장인물의 대사 및 감정 등을 관객에게 설명했던 변사가 등장한 것은 1900년도이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주로 동양권,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변사의 존재가 두드러졌다. 이러면서 변사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극에서요. 극에서 동양권은 서양권과 다르게 변사가 등장해서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맥락이라고 하면, 자, 1번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변사가 막간극을 공연했다. 자, 대조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나왔죠.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다른 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변사가 막간극을 공연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일단 막간극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여기 막간극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변사는 전설과 해설 외에도 막간극을 공연하기도 했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근데 이 표현이 일본과 한국의 대조와 관련된 표현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네요. 2번 한국의 극장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도 초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시점을 보시면 여기에 1900, 여기가 1910년도, 극장가 형성 1910년도. 2번은 옳지 않은 선지고요. 자, 3번. 한국은 영화의 장편화로 무대에 서는 변사의 수가 늘어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영화가 장편화되면서 2명에서 4명이 번갈아 무대에 등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대조적 설명 중에서 장편화라는 요소와 다수라는 요소가 모두 다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자, 이와 같이 다른 4, 5번을 확인하는 데 쓰는 시간을 전체 지문의 내용을 다 판단한 다음에 접근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부분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글읽기를 진행하시면 좋고, 구체적인 부분을 찾아가실 때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 대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글읽기에 관련된 소재나 주제 문장을 찾아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주 핵심적인 용어들을 잘 찾아갈 수 있을 만한 용어들을 선택해서 그 부분을 찾아가서 접근해 본다. 이런 관점으로 글읽기의 방식 자체를 세부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해 본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2번 내용입니다. 2번은 똑같은 글일 수 있는데 이 글은 중심 내용을 판단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중심 내용이요. 자, 중심 내용을 판단할 때는 전체 글을 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의 작자가 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든요.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걸 드러낸 문장을 찾는다든지 전체 윤곽을 판단한다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노는 행동을 일으킨다. 분노가 원인이 돼서 행동이라는 결과를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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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소재는 분노인 게 확실한 것 같고, 분노를 통해서 어떤 복수나 공격이나 이런 행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심 내용으로 보면 중심 내용에 일단 분노가 들어가 있어야 제대로 된 중심 내용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분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시면 분노, 분노, 2번, 4번 또는 행동 있죠? 행동,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분노와 행동이 있는 부분들을 둘 다 판단해 보면 2번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야기하는 행동에, 분노를 통해서 분노가 원인이 돼서 행동에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는 데가 2번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답 중에서 1번 한번 볼게요. 이거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요. 그런데 여기는 공격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공격을 유발하니까 1번도 정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글의 소재는 무엇이죠? 행동인가요? 공격적 행동, 복수의 행동이 이 글의 소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의 소재는 아까도 표현해 봤지만 분노예요. 분노를 일으키면 공격적인 행동 또는 복수라는 행동을 한다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분노에 해당하니까 1번에 해당하는 중심 내용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분노가 이런 어떤 행동을 일으킨다. 그런데 그 행동이 파괴적이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1번의 글읽기와 2번의 글읽기는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1번은 전체 윤곽 내에서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그런 느낌이 강했다라고 하면 2번은요,
2번은 말하려고 하는 게 뭐야? 라고 해서 세부 내용은 세부 내용일수록 제끼고 더 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로 되어져 있는 문장에서 내가 어떤 머물러서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이게 팁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에 어떤 글의 소개나 또는 어떤 글의 끝마침에선 어떤 핵심적인 어떤 말들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꼭 그렇다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맨 끝부분 보시면 분노 감정이 강하고 상대방이 약할수록 공격 충동은 행동화된다. 그러니까 분노하면 행동한다. 근데 그 행동이 뭐냐면 공격, 복수 이런 행동이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양괄식 구조를 띠고 있는 문장에 해당합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중심 내용을 판단하실 때는 큰 읽기 위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세부적인 그 안쪽에 들어가서 판단하실수록 손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다음 제시된 문장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문장을 배열하는 거예요. 어떤 글 또는 문장의 조합을 추론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글들은 원래 있음직한 어떤 기준점들 있죠. 기준점들을 판단하는 그런 방식 하나와 두 번째는 어떤 글은 다른 글과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성으로 연결짓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배열 문제에서 모든 글들은 설명문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논설문의 경우에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뭔가를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설의 경우에는 구성하는 단계들이 있듯이 이런 설명이나 논설문의 경우에는 쓰는 방식이 있어요. 서론에는 자기가 쓰려고 하는 소재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쓸 건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주의를 환기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자기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표현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론에는 자기가 쓰려고 하는 내용을 상대적인 입장에서 논리적인 방식, 예를 들면 시간순으로 표현한다든지요, 장소적으로 표현한다든지요, 아니면 추상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표현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의 주제를 구현하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자기가 지금 주장하는 바에 관련돼서 짤막한 요약을 한다든지 당부말을 한다든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보통 글을 쓰는 맥락입니다. 이런 글을 읽으실 때 얘가 맨 앞쪽에 왔으면 좋겠는데 얘가 도입 단계인데 얘가 끝맺음인데 이런 느낌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지시대명사나 접속사나 이런 부분들 있죠. 자, 인칭이나 지시대명사는 앞부분의 말을 받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적 장치가 있을 수 있고, 이 접속사나 접속부사나 이런 것들은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 장치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살펴보시고,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보통 수험생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내용 연결이에요.
이 문장과 다른 문장은 이런 점에서 내용이 뒷받침된다, 내용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이 부분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다 하는 부분이고요. 1, 2번으로 갈수록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 안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강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 1번, 2번, 3번 순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가장 높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3번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일단 문제 푸는 스킬 면에서 보면 1, 2, 3, 4, 5 이렇게 돼 있죠. 맨 앞에 가가 2개, 다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가, 다를 중심으로 먼저 읽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다는 한번 읽어볼까요? 다가 3개니까. 과학과 종교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면 상호 보완적이다. 굉장히 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소재는 과학과 종교가 둘 다 나와 있고요.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있어서 배타적인 것과 보완적이라는 말이 다 함축이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보완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거의 끝판왕쯤 됩니다. 왜냐면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 가를 보세요. 가를 보세요. 그러면 과학 얘기죠. 반면 이게 이제 접속사에 해당하는 측면입니다. 대조로 읽으셔야 되니까 이 과학과 종교가 대조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만약 과학이 실제에만 관심을 두고 당위에는 관심이 없다면 종교는 당위에 관심을 둔다. 완전 연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짝지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다가 맨 앞에 와야 되나 아니면 뭐 맨 뒤도 없네요. 이 정도 되면 맨 뒤에 요약하는 표현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선지로 보게 되면 뭐 이런 경우를 가정을 해보면 가라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패턴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한다는 느낌에서 이처럼 이렇게 돼 있죠. 연결된 말이에요. 과학과 종교는 배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랬죠. 그래서 그 앞에 말을 받고 있고 그러나 보완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맨 앞에 두 갈씩 문장 주제문이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가라하고 배타적이다 그러나 보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3번에 정답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 글 같은 경우에 서론, 본론, 결론 했지만 어떤 글은 두갈식 표현, 어떤 글은 미괄식 표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읽어보면 이 다라는 글은 굉장히 주제문에 해당하고요. 소재 2개, 그 다음에 소재들의 관계에 있어서 나래의 법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글이다. 그래서 다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보면 두갈식, 미괄식으로 표현되어진 것 같은데 다가 여기에 오는 건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 항상 맞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를 기준점으로 확인을 해보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러나, 반면, 이처럼 이런 애들이 이 두 번째 지시나 접속사처럼 논리적 연결을 하는 맥락이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내용적으로 확인을 하는 그런 패턴을 읽으실수록 여러분들한테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디가 맞는지를 하나 확인하고 그게 맞지 않는 순간 굉장히 많은 시간 소모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문서를 작성할 때 문장들 간의 관계를 살피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의 글에서 빈칸에 들어갈 문장 부사를 고르기 위해서는
전체 문장의 흐름을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전체 문장의 흐름이 없는 순간 부분적인 이해만 가지고 정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정답이 나오지 않는 상급 문제들도 존재하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은 유전적으로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학문적 능력을 보인다.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적 능력을 보이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IQ가 높은 편이다. 그들이 이룬 놀라운 지적 성취에 비해 지능지수가 높다고는 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읽어 내려간 부분과 그 다음 부분이 그러니까 IQ가 높다. 지적 능력이 높다. 그래서 양의 관계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지적 성취는 이만큼 되는데 IQ가 높은 부분은 이 정도밖에 높지 않다라고 하면서 반대편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부분은 앞부분의 내용과 역접되는 반대쪽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다른 과정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순접에 해당하는 표현이 되죠. 동등한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또한 같은 경우에는 첨가가 되거나 부연을 하는 그런 패턴이고요. 어떤 정의를 했으면 정의에 대한 구체적 예를 드는 표현이 예를 들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는 앞부분의 원인, 뒷부분엔 그거의 결과, 과정, 전달하는 과정, 뭐 이런 표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약된 문장이 여기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앞부분에는 소재가 유대인들의 뭐 지적인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 즉이라는 표현이 어떤 말을 영어로 치면 in other words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약 정리하는 어떤 패턴이었다. 유대인들의 IQ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지적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단순히 지능지수로만 설명할 수 없다. 지능지수가 낮은 건 아니지만 높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성취를 설명할 수 없고 지능지수 말고 다른 설명의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포인트겠죠, 사실. 그래서 이 앞부분과 이 뒷부분이 착각을 유도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부분적인 이해로 접속사를 고르게 되면 혼동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초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문제는 단어들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명시적인 언급이 없어요. 내가 그 관계들 사이에 그 관계에 관련된 것들을 추론을 진행해야 되고 그 추상적인 추론을 진행할 한 것을 1, 2, 3, 4, 5번에 나와 있는 관계들에 적용을 해서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체적인 내용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 두 용어 사이의 관련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관계성에 관련된 표현이 있는데 이 관계성에 관련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한지는요. 종이 중에 한지가 있죠. 그리고 뭐 다른 뭐 화선지나 뭐 아니면 이런 종이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종이 중에 뭐 다른 양태들도 있죠. 그 양태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종이가 있으면 종이 밑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A라는 거, B라는 거, C라는 거, D라는 거, E라는 거, 이 한지 같은 경우에는 뭐 E에 속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용어와 그것들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이 표현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일반 구체로 살펴보시면 이게 경기도에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원시겠죠. 그래서 수원시와 한지가 경기도와 종이가 한 비유 체계로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포함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문제를 푸실 때 이 포함 관계 말고 어떤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위는요, 콩이에요. 콩으로 만든 제품인데 콩으로 만든 것들 중에 메주로 만들고 그 메주로 이건 잘 모르겠네요.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원재료를 통해서 나온 산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도로는 콘크리트 재료로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필 지우개는 보완 관계에 있는 그 제품이다. 남자, 여자는 이게 이제 항상 맞는 말은 아니지만 세상에 성별은 남자와 여자가 있다. 이렇게 대조적인 관점으로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세상에 사람이 남자와 여자만으로 구성되어진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생물학적인 그 경우는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분류 체계가 완벽하다고는 하지 못하더라도 뭐 두 가지로 구성된다. 뭐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었다. 이 관계성을 설득할 때 이렇게 포함 관계, 원인 결과 관계, 재료, 원재료와 그걸로 인한 후속 산물 또는 비교 대조되는 그런 표현들, 보완 관계, 대체 관계, 뭐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성에 관련된 표현들을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지가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기출문제 유형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